11장에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신경가소성으로 바뀌는 통증의 비밀.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의 슈퍼마켓은 도난방지 기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출입문 한쪽에 달린 발신기에서 전파가 송출되면 제품 상초에 달린 안테나가 그 전파를 감지하고 다른 쪽 출입문에서 부착된 수신기는 상표마다 특정 주파수 전송하는 자체 신호를 수신했다. 계산대 직원의 신호를 비활성화하는 장치에 제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출입문에 달린 경보기에서 그 제품의 신호를 감지해서 경고음을 울렸다. 꽤 똑똑한 장치였다. 그런데 오늘날 경보장치가 고장이 나서 누가 출입을 문을 지나가게 하면 물건을 샀든 사지 않았던 경고음에 올려되었다. 가게 전에 경보장치를 교체하는 대신에 직원 한 명을 출입문에 세웠다. 불쌍한 직원은 공격적인 개의를 들이고 산책하는 개의 주인처럼 경고음이 울려될 때마다 어쩌줄 몰라 하며 손님들을 향해서 사과의 말을 전했다. 나는 독자들이 통증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볼까 한다. 그 가게의 주인은 아마도 오래전에 그 산배인 몇 병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뒤 도둑을 잡겠다며 경고장치를 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경고장치는 도둑이 사라지고 없거나 영영 손을 썼을 수도 있는데 출입문에서 움직임만 포착하면 상품은 도둑맞는다고 감지했다. 만성 통증의 작동 원리도 이와 비슷하다. 원래는 센서가 울리는 이유가 있었다. 요통을 예로 들면 허리를 삐그던 적이 있었던 것이다. 척추가 다치는 것이 두려운 내는 척의 손상이 완전히 치유된 후에도 허리에서 이상한 끼임새만 포착되면 통증을 일으킨다. 통증이 고려될수록 뇌는 통증을 더 잘 만들어내고 통증과 조직 손상의 간의 연결고리는 더 약해진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은 내가 현재의 조직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 정보를 받아서 해석하는 것이다.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경보를 발령하는 뇌의 오작동이다. 단기 통증과 만성 통증의 과학의 역할을 하는 핵심 개념은 198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명한 신경과학적인 클리퍼드 울프 교수가 묘사한 정추 감각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정추는 정추 신경계인 뇌와 척추를 말하고 감작은 그 정추 신경계가 너무 민감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정추 감작이 일어나면 통증이 사라지는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손잡이가 돌아간 채로 고장나서 꼼짝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 같이 정추 감작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우선 이질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질 통증은 일반적으로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후에 자극 통증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햇볕에 피부가 심하게 탔을 때 가벼운 접촉을 세게 때리는 것처럼 느끼고, 따뜻한 샤워는 뜨거운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느끼는 상태다. 이후에 자극의 통증을 과도하게 느끼는 통증 감인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문틀에 발가락을 세게 부딪혔을 때 아픔을 심하게 느끼거나 하면 그 이후에는 세게 부딪히지 않아도 통증을 느낀다. 또한 정추 감작이 일어나면 감작에 노출된 후에 통증이 사라지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정추 감작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허리를 다쳤다고 가정해보자. 허리를 다치면 우리 몸의 위험 감정인 통각 소형기가 활성되어서 손상된 근육에서 나온 위험 신호가 말초와 신경을 통해 척수로 전송이 된다. 1장에서 보았듯이 위험 신호는 말초 신경에서 척추 신경으로 거쳐서 뇌에 전해진다. 신경은 시냅스라는 위생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기적인 신호가 척수 신경에 도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로 분비되어 다음 신경을 흥분시키거나 억제한다. 척수의 수용체와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 변화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다음 신경이 더 강렬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은 작용에 대한 반응은 더 커진다. 그래서 근육을 다쳤을 때 초기의 손상이 완전히 회복된 뒤에도 척수에는 통증 기억이 남아 있다. 통증이 반복되고 내가 통증을 더 쉽게 인식할수록 통증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를 통증 가중이라고 한다. 사실 척수와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뇌에서 나온 자극은 척수로 내려가서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시냅스의 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시냅스는 몸과 척수 신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뇌에는 약 1천억 개의 신경과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가 존재한다. 1천억 개의 신경,
조 개의 시냅스. 그래서 우리는 특정 경로의 특정 시냅스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방식으로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다. 함께 활성화하는 뉴런은 서로 연결되기 마련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뇌회로는 많이 쓸수록 더 강화되고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 뇌 신경망을 숲에 나 있는 길로 생각해보자. 나는 시골의 길에서 걷거나 뛰는 것을 좋아한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주로 이용한다. 내가 걷거나 뛸 때 길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더 다져지고 더 넓어진다. 만약에 사람들이 다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더 많이 이용하면 기존에 나 있던 길은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의 뇌도 이와 비슷하다. 자주 활성화되는 신경망은 더 강화되고 쓰지 않으면 점점 위축된다. 뇌는 놀라울 정도로 신경가성이 뛰어나다.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유연하게 적응한다. 우리는 좋든 나쁘든 끊임없이 뇌를 재구성하고 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면서 외모와 연결을 지을 때, 새로운 악기를 연습하거나 운동을 배울 때, 혹은 새로운 습관을 기를 때 뇌의 신경망이 재구성된다. 만성 통증을 습관에 비유하면 자신이 통증을 자초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지만 감정과 생각에 고정되는 양상, 통증과 과다각성의 악순환 같은 만성 통증의 상태를 잘 설명한다는 장점이 있다. 통증이 습관으로 뇌에 각인되면 초기 통증을 일으킨 원인이 사라지고 상처가 회복된 후에도 통증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정적 감작과 뇌의 재구성은 개인에 따라서 복잡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알고 보면 개념은 단순하다. 모두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한 뇌의 가행 반응이다. 흐린 문제로 돌아가 보자. 디스크도 그렇고 2018년 콜로라도 볼도 대학교의 에드로웨그 박사는 통증의 퍼즐적을 또 하나 발견했다. 연구진의 시험 참가자들에게 낮음이나 높음이라고 적힌 종이 하나를 보여준 다음에 낮은 열이나 높은 열을 가하고 그들의 뇌 영상을 촬영했다. 실제로 열의 강도는 종이에 적힌 글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자극의 실제 온도와 관계없이 높음이라는 단어를 본 사람들은 낮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보다도 높은 온도의 자극을 받는 것으로 예상하고 통증을 더 많이 느꼈다. 통증에 대한 예측은 통증을 인식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실험 참가자들이 통증을 얼마나 쉽게 학습하는가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높은 수준의 통증을 예상했다가 실제로 높은 열이 가해지면 다음에 같은 온도의 자극을 받아도 통증을 더 많이 느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통증이 머릿속에만 존재한다고? 그렇다면 내가 느끼는 이 끔찍한 고통이 정신적인 문제란 말인가? 아니다. 그렇듯이 아니다. 만성 통증은 분명히 실제한다. 정신적인 요인이 또 등등등. 통증은 뇌전증처럼 분명히 실제하는 질환이다. 만성 통증으로 뇌회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는 많다.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 5명 중에서 1명은 통증 완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2019년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환자들의 뇌를 fMRI로 분석한 결과 통증 완화를 경험하지 못한 환자들의 경우에 스스로 통증이 완화된 환자들과 만성 통증의 신경질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 이미지상으로 보면 척수에서 오는 위험 신호는 증가하고 뇌에서 나오는 하행성 억제 신호는 감소했다. 즉 무릎에 있던 문제가 물리적으로 해결되어도 뇌에는 통증이 남아있었다. 통증. 2019년 발표한 또 다른 논문에는 만성 통증에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찾아냈다. 그 유전자는 정상적인 세로토닌 수치에 관련된 효소를 제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세로토닌 수치가 정상보다 낮아서 신체 자각이 높아졌다. 신체 자각이 높아진다는 것은 신체로 느끼는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인지한다는 의미다.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인지하면 기분 좋은 감각을 느낄 때는 좋지만 통증이 있을 때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더 많이 느껴 통증이 증폭된다. 특히 이 다른 변이의 존재는 연구의 10%나 될 만큼 드물지가 않다.
정추 감정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섬유근육통이 될 것 같아. 섬유근육통은 전신의 극심한 근육통이 나타나고 통증 빈곤도가 높아지며 피로감이 심해지고 기억력과 사고하고 영역에 문제가 되는 버그가 나타난다. 특히 섬유근육통은 원인에 대한 의학적인 과학적인 합의가 없어 당황스러운 질병이다. 대부분의 의사는 섬유근육통에 대한 이해 등을 갖다. 의사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증상과 질병을 접할 때 검사로 측정할 수 없고 약물이나 수술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을 대할 때 매우 불편함을 느낀다. 일부 의료인들은 그런 병을 대할 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그 병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심지어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나는 전문의들이 가짜 섬유근육통 환자라거나 환자로서 부적격한 여성 환자라는 말을 내뱉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표현들이다. 섬유근육통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과 류마티즘 전문병원, 신경전문병원을 전진할 때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섬유근육통은 통증에 과잉 대응하는 정추 감정이 핵심 메커니즘이다. 이 연구 결과는 섬유근육통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 전세계 수많은 사람은 급성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하지만 변화무쌍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인간을 고통에 빠뜨리기도 하고 고통에서 구원하기도 하는 우리의 뇌를 좀 더 완벽히 이해하려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불가사의하고 가장 특이한 질환 중에서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인도 북동부의 어느 메탄 지역의 병원에서 허공 가운데 통증을 느끼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다. 많은 나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중간중간 얼굴을 찡그렸다.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신경학자 라마찬드란 박사는 의대 재학 시절부터 환상통 연구에 큰 흥미를 느끼고 환상통 그래서 검지에 분포된 감각 수용체의 밀도가 등에 분포된 감각 수용체의 밀도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로 보였는데 라마찬드라 박사는 환상통의 원인은 절단된 신경 말단이 아니라 뇌혈의 문제, 그리고 호문클루스 지도가 재배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재배치. 그래서 절단된 연선에서 거리움증을 느끼는 마이크라는 청인을 대상으로 이를 확인해 봤는데 마이크라는 차 사고로 발꿈치 바로 윗부분을 절단한 환자였는데 사고가 났을 때 몸이 차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손목이 잘렸다. 라마찬드라 박사는 면봉으로 마이크의 피부 여러 곳을 문지르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었다. 마이크는 다른 부위를 만질 때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다가 신기하게도 면봉이 뺨에 닿으면 잘려나간 환상선에 면봉이 닿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얼굴의 여러 부위를 더 관찰하는 결과 얼굴의 특정 부위가 잘려나가는 선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위임술로 만지면 환상금지로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뺨을 긁는 것으로 마이크의 환상가려움증을 간단히 얘기할 수가 있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내 속의 신체 지도와 신경가수성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손이 절단된 후에 손에 해당하는 네 부위의 신경회로가 바로 옆에 있는 신경회로, 얼굴에 해당하는 신경회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발성장애도 같은 선상에서 설명할 수가 있다. 배뇨감, 자극, 이런 것도 절단 환자도 그 후에 라마찬드라 박사는 신경촬영술을 이용해서 손 부위의 뇌 활동이 얼굴 부위의 뇌 활동으로 옮겨간 것도 증명했다. 환상등을 겪지 않은 절단 환자들은 뇌 지도성의 변화가 없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통증과학자 헤르타 블로 박사는 환상통을 느끼는 정도는 신경 재조직이 이루어지는 수준에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라마찬드라 박사가 환상통이 기억된 통증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특별한 장치를 개발해서 많은 절단 환자의 환상통 문제를 해결했다.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기발한 상계는 알고 보면 매우 단순한 원리다. 양판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직육면체 상자가 있다고 해보자.
상자 덮개 부분을 없애고 상자 가운데에 거울을 놓아서 두 칸으로 분리한다. 상자의 앞면은 팔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동그랗게 구멍을 뚫는다. 상자 가운데 있는 거울은 절단되지 않은 팔이 들어가는 칸을 비추게 하고, 이렇게 해서 환자가 절단되지 않은 팔을 상자 앞면의 구멍에 넣고 팔이 들어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살짝 기울여서 보면은 팔이 들어가 있지 않은 칸에도 팔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거울 장치는 환상을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지만 기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환자가 절단되지 않은 건강한 팔을 움직이면 절단된 팔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놀랍게도 많은 환자들의 환상통이 거울 장치를 사용한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되었다. 라마찬드라 낙서는 환상통이 원래 환영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환영을 환영으로 치료한다는 발상을 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환상사지를 절단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환자들은 환상사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환상통을 치료할 수 있었다.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건강이 좋아진다. 이상한 말같이 들리겠지만 이상한 말이 아니다. 생각에 따라 있다는 거죠. 우리는 뇌에서 손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위가 있을 때 통증을 느낀다. 그러나 그 부위가 항상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마찬드라 박사의 거울 치료는 환상통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거울 장치는 만성 통증이 몇 달 이내로 지속된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통증이 계속되면 통증을 느끼지 않고 팔을 움직이는 법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뇌호르가 또 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굳어버리니까 그렇다라는 거네요. 뇌의 가소성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